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농학 원론에 대해서 기말 리포트 대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네 문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이 튀넨의 고립국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튀넨의 고립국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자유형으로 설명을 하라는 게 첫 번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튀넨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그런 고립국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59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59페이지에 거기 59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림 3-5가 있죠. 이 그림 3-5가 튀넨의 고립국의 도식이에요. 거기 보면 도시가 하나가 있고요. 이 도시를 주변으로 1권부터 쭉 해서 2권, 3권, 4권 해서 이제 6권까지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로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뭐 튀넨도라고도 하죠. 튀넨의 그림이라고 해서 이 튀넨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튀넨은 이제 그런 고립국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이제 고립국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은 59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59페이지 마지막 단락 거기 두 줄 밑줄 치세요. 자, 고립국에서는 평탄한 곳에 같은 토양에 같은 조건을 가진 토지가 있고 그 중심에 하나의 도시가 있다고 가정한 경우에 농업을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 도시는 농산물의 유일한 소비 도시로서 판매 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중심에 하나의 도시가 있다. 그리고 평탄한 곳에 같은 토양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0페이지로 넘겨보십시오. 페이지 60페이지. 자, 60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1권, 자, 이제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이제 있다고 그랬죠. 4, 5, 6권 있는데, 1권은 이제 자유식 농업. 이 이제 그 도시 근교, 이런 곳에 그 자리를 잡아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원거리 그 수송이 어렵다는 거죠. 원거리 수송이 어려운 그러한 그 원예 작물, 이런 게 재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임업지대라는 거, 임업지대. 임업지대. 그래서 이제 도시에 필요한 건축 자재라든가 연료 공급을 위한 거죠. 60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권은 윤작식 농업이죠. 윤작이라는 것은 이제 돌려짓기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4권이 곡초식, 이 4권이 곡초식 농업. 그리고 자, 이 5권이 산포식, 6권이 목축 농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축 농업이니까 이제 어떤 육류나 버터, 치즈 등의 생산을 중심으로 낙농 제품의 생산지로 설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원근을 이제 구별한 이론이 바로 이 튀넨의 그런 그 고립국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마지막 단락을 보십시오. 60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마지막 단락, 이 튀넨이 토지지대를 이야기하죠. 토지지대. 지대라는 것은 일종의 그 땅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인 것은 건물, 목재, 울타리, 기타 토지와 분리되는 유가물의 이자를 이제 이자, 이걸 농장 소득에서 빼고 남은 거죠. 그래서 토지 자체에 기속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튀넨의 지대는 그 밑줄 좀 치세요. 마지막 단락 셋째 줄에 농장 생산물을 판매하여 생긴 조수익에서 일체 유동 비용 물론 건물 등의 비용을 다 뺀 차액이다. 자,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1쪽으로 넘겨 보십시오. 61쪽입니다. 61쪽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농장에서의 곡물 가격은 농장 시장에서 멀수록 떨어지겠죠. 곡물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부터 멀수록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까지 거리가 농작물에서의 곡물 가격을 결정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곡물 가격의 차, 시장까지의 거리 차가 지대의 차이다. 거리의 차가 지대의 차이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를 가까운 곳으로부터 이제 하는 것이 상당히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T내는 그 61쪽에 나오죠.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화폐 가격으로 계산된 지대의 값이 경영을 계속 존속시킬 것인지 또는 어떤 경영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선택 결정을 하는 어떤 기준. 여기 지금 척도란 말은 61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둘째 줄 척도란 말 나오죠. 기준이란 겁니다. 영어로 이제 이걸 measure라고 하는데 measure,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까울수록 지대는 커지고 집약도가 높은 경영인데 멀어질수록 반대가 된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농업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경영 방식이 채택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 지대의 값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경영 방식이 원을 그리면서 순차적으로 전개되어 간다. 이것을 피넨도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그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 자, 58에서 61쪽까지를 여기에서는 이제 논술형이 아니고 자유형이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의 말로 잘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페이지 138페이지를 펴보시면 토지 보수 점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토지 보수 점감의 법칙. 자, 이거는 이제 일종의 공간적 토지로서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적 토지로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적 토지로서 농업에서 이제 토지는 138쪽 밑에 보세요. 그럼 공간의 확대, 또 토지 면적 자체가 시설이고 원료다, 이렇게 이제 자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토지 면적이라는 게 그런 원료 자재를 잘 모아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밑에 단락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하나의 지점에 거대한 공장 시설을 설치하고 원료 자재 노동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지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장이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공장을 설치하고 여기에다가 투입을 하는 거죠. 원료 투입하고 또 자재 투입하고 또 노동을 투입합니다. 그러면 생산을 2배 또는 3배로 증가시킬 수 있지만 농업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만큼 되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한계가 온다는 거죠. 한계가. 그래서 한 지점의 생산재 노동량을 다량으로 투입하면 토지 보수 점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점점 감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모든 생산 거기 그 138쪽에 거기 마지막 단락에 그 네 줄 밑줄 좀 쳐놓으세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138쪽에 마지막 단락. 다른 모든 생산 요소량이 일정 불변일 경우에 한 요소의 양을 점차로 증가시키면 그것에 의해 얻어지는 수확량은 처음에는 증가해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 이르러 최고에 달하게 되지만 그 이상으로 투입량을 증가시키면 그런 그 수확량이 오히려 점점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 이걸 토지 보수 점감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분 교재로 139쪽을 한번 펴보세요. 139쪽에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그림 6-2가 나옵니다. 그림 6-2. 그래서 이 질소 12량, 이 12량이라는 것은 이제 걸음을 주는 양이라는 뜻이죠. 질소. 그 증가했다는 수확량의 증가폭인데 12량이 적은 수준에서는 수확량이 증가를 파괴해요. 근데 12량이 증가하면 증가폭이 점점 작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업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공업과 달리 그 두 번째 단락이죠. 한 장소에서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 한정된 면적의 농지에서는 이런 생산재 노동량이 일정량 이상으로 가면 많아질수록 이런 그 토지 보수 정가의 법칙이 작용해서 이 수확량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수확량이. 그래서 일정 면적에서 얻어진 수확량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넓은 면적의 농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넓은 면적의 경영을 할 수 있다면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경영 면적이 또 커지면
노동 및 농기계 여러 시설들 또 경영비가 많이 들겠죠. 또 경영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합리화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잘 따져봐야 된다. 경영근무의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 6-2를 보시면 6-2에 보면 그림 이렇게 나오죠. 거기 6-1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그 X축, Y축이 있고 요쪽이 이제 수확량이죠. 수확한 양이고 그다음에 이쪽이 12량, 거름을 주는 그런 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12량인데 이게 이제 보시면 어떻게 씁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점점점이 돼 있죠. 그다음에 또 쭉 돼 있고 또 점점점 또 쭉 돼 있고 또 점점점 또 쭉 돼 있고 점점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질소를 그 2kg을 줘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 넣는다는 거죠. 이만큼. 그다음에 다시 이제 4kg을 줍니다. 4kg. 4kg 주면 이만큼 늘고 다시 6kg을 주면 이만큼 늘고 그다음에 다시 8kg을 주면 10kg 이렇게 주면 그러니까 늘어가는 속도가 점점 작아지죠. 그러니까 일종의 증가폭의 점차 감소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생산량이 최대라고 해서 또 12량 생산량이 최대가 된다고 해서 12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건 아니죠. 생산량이 돼도 12량은 점점 감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우리가 쌀 수량과 쌀 있죠, 쌀 수량과 그다음에 질소 12 이런 관계에서 보면 질소 12량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당연히 생산이 증가하겠죠. 근데 어느 수준이 되면 그 이상의 수량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오히려 12량이 증가해요. 거름을 주는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질소 12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벼가 어떻습니까? 쓰러지거나 병에 또 걸려 병. 그러니까 당연히 수량이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교재로는 138, 139쪽 2번 문제는 138, 139쪽을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259쪽입니다. 이 3번 문제는 논술형으로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 2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은 자유형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형으로 쓰시면 되는데 자, 259쪽을 먼저 보시면 거기 이제 12.2에 세계 생산 구조의 문제 이렇게 나왔죠. 세계 식량 생산 구조의 문제. 자, 요거는 이제 논술형으로 여러분이 쓰시라는 겁니다. 논술형이라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1번에 세계 식량 생산 구조 문제에서 제한된 경지 면적과 척박해지는 지구 토양 이거 나왔죠. 뭐 지구의 사막화, 해수면 상승. 그래서 이제 가용 경지라는 것은 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양이라는 뜻이에요. 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토양.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또 경제 성장에 따른 택지, 상업 용지, 공장 부지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지가 잠식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곡물용 경지 면적도 감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인구 1인당 식량 작물 수확 면적이 많이 줄어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용 경지 면적만 감소하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경지도 점점 척박해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림 12-2를 보시면 259쪽에 거기 이제 뭐 그 도표가 이렇게 쭉 나오고 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일종의 80년 중반이라고 이렇게 써보세요. 그래서 처음엔 쭉 올라가다가 이때는 이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쭉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렇게 나오죠. 곡물성 면적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60페이지로 넘겨보시면요.
두 번째가 이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의 증가율 둔화. 증가율 떨어진다는 뜻이 둔화라는 것은.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세계 곡물 생산 증가는 면적 증가보다는 단수,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죠. 이것의 증가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제 최근에는 이 단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60년대에 보면 그 3.0%였고 이게 이제 70년대로 가면 2.0, 그다음 80년대로 가면 1.7, 그다음에 90년대로 가면 1.3, 2000년대로 이제 가면서 1.1로 저하되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이 저하된다.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261쪽으로 이제 가보시면 식량 생산의 불안정성 증대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식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261쪽입니다. 그런 그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뭐 산림이 파괴된다든가 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죠. 또 산성비도 있죠. 산성비. 261쪽의 네 번째 줄입니다. 오존층이라고 해서 O3라고 하죠. 오존층. 이런 게 또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지구 환경이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있는데 이 엘니뇨라는 것은 그 해수면 상승, 온도 상승이죠. 해수면에. 그 다음에 이 라니뇨, 라니냐, 이건 해수면 온도가 저하되는 거예요. 해수면 온도가 저하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이후에는 2에서 4년, 1990년대 이후에는 2년으로 빨라짐으로써 한발이라는 것은 가뭄에 대한 피해입니다. 한발, 가뭄 피해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홍수, 폭염 등 대형 기상이변의 그런 발생 빈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최근에 주요 곡물 생산국의 재발생과 그로 인한 생산 감소 현황, 이런 것들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2쪽에 보면 세계화와 생명 위협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세계화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262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세계화를 하게 되면 이제 일종의 세계의 문제점 뭡니까? 소수, 거기다 써보세요. 식량 수출국에 의존하는 식량 수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시장에서 거래된 상품으로서 농산물, 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자연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262쪽부터 263쪽까지 여러분이 쭉 한번 내용들을 잘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262쪽에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을 좀 보시면 우리나라는 사회 경제적인 그런 그 현상 이런 것으로 가치관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게 지속이 되겠죠. 또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밑에서 한 7째 줄 정도에 보면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0.74% 상승. 우리나라도 아열대. 그러니까 아열대라는 것은 열대에 준한다는 뜻이에요. 아열대라는 것은 열대는 아닌데 이 하자가 버금갈 하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아열대 기후로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상승된다.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2080년 정도가 만약에 된다면 2080년 이때가 되면
만약에 3도시가 상승이 돼. 그러면 11억에서 32억 명이 무려 물 부족에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자, 263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주요 국가들의 식량 자급률을 보면 독일과 프랑스 농산물 수출국들의 자급률이 상당히 높죠. 147에서 329%나 됩니다. 아주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체코, 스웨덴도 100%를 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960년대 영국이나 독일이 경제 고도 성장을 위해서 공업화 과정에서 우리보다 낮은 자금률 50%였는데 75년 이후에는 곡물 생산력에 아주 신경을 써서 100%를 상회하고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히 유럽 나라 쪽에서 이런 그 식량 자급률이 상당히 높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265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265쪽입니다. 265쪽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우리나라에서는 푸드 마일리지를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이 식량 자급률의 해외 의존도를 좀 줄이는 겁니다. 이 푸드 마일리지를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나라들마다 하고 있죠. 푸드 마일리지. 그래서 이런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푸드 마일리지라는 것은 그런 식품의 수송량의 그런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수송거리를 곱한 것, 이런 것을 이제 푸드 마일리지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을 푸드 마일리지를 낮추는 방법이 해외 의존도를 좀 줄여라,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쌀 같은 경우도 이제 곡물 가격 변동인데 가장 낮았던 때와 높았던 때를 비교해 보면 5에서 6배 정도 달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요인으로 곡물 가격이 폭등할지는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이저가 장악한 식량 시장이라고 밑에 나오죠. 지금 265쪽입니다. 선진국은 식량이 남아도는데 이 가난한 나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메이저가 장악한 식량 시장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세계 식량 총생산량의 88%가 무려 이 메이저 곡물 시장입니다. 그래서 88%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윤을 많이 챙기겠죠. 식량 자급으로 인해서. 식량 자급률이 2015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도 23%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입 곡물의 60에서 70%를 바로 곡물에 이제 의존할 정도로 상당히 수입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무역 자유화가 많이 가속화돼 WTO라고 해서 이런 세계 무역 기구라고 하죠. 지금 265쪽 보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이죠. 그래서 이 체제의 출범으로 그런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아주 많이 확대되고 있고, 뭐 새로운 다자 무역 협상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6쪽으로 가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다자 무역 협상 같은 거에서 잘 우리가 이제 헤쳐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6쪽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관세를 대폭 감축하자, 이런 것을 주장을 하는 미국 등 농업 선진국들의 목소리가 또 커지고 있다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관세를 좀 낮추자라는 그런 의견들, 자유무역 협정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개방이 가깝죠, 거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식량 적정한 그런 그 국내 식량 공급 물량 이런 걸 이제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 질서의 급속한 재편이 267쪽에 나오죠.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 경제 질서가 보면 주로 중심이 된 나라가 뭡니까? G6이죠, G6. G6, 267쪽에 보면 4번에 세계 경제 질서의 급속한 재편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제 G6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6나라가 미, 일, 독, 영, 푸, 이탈리아 이렇게 되죠. 그런 나라가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브릭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브릭스는 B가 브라질이죠. 그다음에 러시아, 이건 인도, 그다음에 차이나니까 중국이죠. 이런 그 신흥 경제 사국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제 규모 비율이 한 15%가 됐다가 2005년에는 15%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5년에는 53%가 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 정도가 되면 무려 이제 155% 이렇게 달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가 꼭 뭐 이런 나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신흥국들이 점점점 그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 이제 리포트 형식으로 쓰시는데 259페이지부터 267쪽 그 12.3 위까지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갖춰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문제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4번 문제는 여러분 교재로 287쪽입니다. 자, 4번 문제인데 이 4번 문제도 논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게 나와요. 다원적 기능. 13.3에. 그래서 다원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두 줄 밑줄 치세요. 우리나라와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수입 농산물이 비중이 가장 큰 국가의 경우에 무역 자유와 완화의 대응 논리로 이용되던 핵심 근거다. 다원적 기능. 멀티 functionality of agriculture라고 영어로 써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다원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그 다양한 기능을 이야기한다는 건데, 자, 여러분 교재 288쪽을 펴보세요. 288쪽에 보면 표 13-1 나오죠. 거기에 이제 뭐 국가별로 하면 케언스 그룹, 이것은 표 13-1을 잘 보세요. 288쪽. 거기 이제 보면 그래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주의 부실이고,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교역 왜곡 조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논리, 또 우루과이, 아르헨티나는 다원적 기능이 농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EU는 이제 유럽연합을 가리켜요. 유러피언 유니언이죠. 그래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시장 실패가 작용하는 공공재다. 공공의 목적이 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88쪽에 이제 도표에서 두 번째 단락 내려가면 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OECD, 그러니까 OECD죠.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 경제 협력 개발기구,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머리 글자죠, OECD. 그래서 이제 이 OECD에서는 농업 생산과 결합되어 생산되는 다수의 시장재, 비시장재의 존재. 그다음 둘째는 비시장재 일부는 외부 효과, 구현, 공공재의 특성으로 시장 형성이 안 되거나 약하다는 거. 비시장재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농업의 다원적인 그 기능 분류, 여기서는 이제 289쪽인데요. 자, 289쪽은 표 13-2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 별표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환경 보전 기능, 농촌 경관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 기능, 농촌 활력 유지 기능, 식량 안보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 보전 기능에서는 홍수를 조절하고요. 수자원을 함양하고 수질 정화, 대기 정화, 깨끗이 한다는 거죠. 토양 유실 방지, 폐기물 처리,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농촌 경관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 기능에서는 농업 농촌 경관 제공, 휴양처 제공, 교육 기능, 농촌 활력 유지 기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 발전, 식량 안보 기능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보장,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보셔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290쪽으로 넘기시면 국제기관 및 국가별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의가 쭉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일본, 한국, 노르웨이, 핀란드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91쪽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이 경관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 기능 291쪽에 이런 경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전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농업은 풍요로운 농촌 경관을 제공하고 농촌 사회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기능이 있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농촌 공간의 가치가 후속 세대에 잘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 이 지속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 1번에서 두 줄 내려가면 나오죠. 경감의 문화적 전통 유지에서.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세계화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세계화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일종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란 말 쓰죠. 이 세계화 시대에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을 잘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그 밑에는 이제 뭐 지구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가 있다. 그러니까 문화로 인해서 세계 문화가 있다는 거죠. 문화가 똑같으면 재미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농촌 사회의 민속 문화는 농민 문화 또 농업 문화다라고 나오죠. 당연히 이제 농촌 사회이기 때문에 농민 문화라든가 농업 문화가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게 땅을 갈아서 농작물을 가꾸고 경제 소득을 취하는 생명산업이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292쪽으로 넘겨보시면 292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그 함께 공동체 문화를 많이 이제 이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292쪽에.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이 이제 문화라고 나누는데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줄에 나오죠. 공동체 문화. 일정한 모듬 사례를 하는 성원들이 소집단을 이루면서 함께 사는 거죠. 그런 걸 공동체 문화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어떤 농촌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 사는 경우에는 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정확히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문화는 농촌이 훨씬 더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촌 사회를 잘 이루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과의 친분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쭉 내려가서 292쪽에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사실 농촌 사회 붕괴는 문화종의 다양성을 약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다. 농업국가, 우리나라가 이제 농업국가였죠. 그래서 뭐 농자 천하지 대본이다. 이런 걸 많이 붙이고 있었죠. 농사라고 하는 것은 농자, 이 자는 이제 것이란 뜻이죠. 천하의 큰 근본이다. 농사라고 하는 것은 농자 천하지 대본이잖아요. 천하의
큰 근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농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농사에 대한 내용들이 강하게 되었고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농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농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풍농을 기원했다. 농사가 잘 되도록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가 이제 환경 보전 기능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293쪽에 보면 이 농업이라는 게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산업과 달리 환경 보존에 순기능을 한다. 우리가 이제 이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기능. 우리가 역기능이라고 하면 나쁜 기능.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농업 농촌이 농업 생활을 기초로 해서 사회적 편익을 국민에게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환경 보전 기능에서 네 번째 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농민에게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편익, 농업 농촌이 가지는 외부 경제 효과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어떤 귀농 같은 걸 하면서 어떤 작물 같은 것을 많이 또 기르게 되죠.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걸 이제 기르게 되다 보면 이제 그런 그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인식을 해서 좀 농촌을 좀 푸르게 보존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환경 보전 기능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농업이 도시 생활에 공유하는 기능으로서는 자연과 푸르름의 보전, 또 시민의 평안한 휴식 기능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노는 큰 비를 마지막 단락입니다. 바다에서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자, 밑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지속적인 치수라는 건 물을 다스린다는 소리죠. 치수 기능을 한다는 거죠. 대매 치수 기능은 이제 일정 기간 경과하면 토사의 퇴적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되지만 노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국민의 주식인 쌀의 생산뿐 아니라 여기 보시면 훌륭한 치수 기능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노는 이제 치수 기능 외에도 지하수 함양 기능이 있다는 거죠. 농사를 지려면 지하수를 이제 끌어올려야 되겠죠. 또 토양 유실 방지 것도 한다는 겁니다. 수질 정화 뭐 등등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는 294쪽으로 이제 가보시면 그 밖에는 이제 농사 짓는 데 사용되는 이제 숯불이죠. 또 삼림 만들어내는 사회적 편익도 있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농촌 활력 유지 기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농촌 활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능이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촌 인구를 농촌사회에서 고용할 수 있다면 그런 그 실업 문제, 환경 및 혼잡 비용 이런 것도 다 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생활과 자연환경과의 만남의 추구 이런 게 이제 물질 문명이 발달한 사회에 있는 인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선 너무나 이제 복잡하게 막 살아가고 숲을 보기도 그렇게 쉽지도 않죠. 그런데 이제 농촌에서 삶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 숲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치유의 기능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격의 함양 기능 이런 곳에도 상당히 이제 공헌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문화 발굴 또 새로운 예술성 창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농촌의 기능들이 상당히 이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부분은 287페이지부터 쭉 넘겨서 294쪽까지입니다. 294쪽을 논술형으로 잘 정리하셔서 서론, 본론, 결론이고요.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을 다시 보면 이 3, 4번은 논술형이고 1, 2번은 이제 설명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설명형. 그래서 이제 이 네 문제를 이제
쓰실 때 A4 용지로 한 5장 이내니까, 지금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뭡니까? 1번, 2번은 제가 볼 때는 2개를 해서 1장 정도 비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한 2장, 4번 2장. 이 정도로 분량으로 하시면 뭐 5장은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잘 보시고 이제 교재를 참고문헌을 하셔서 어떤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정리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